강화된 방역 조치에 지역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동맹 휴업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종이 무가선으로 급전 방식은 배터리 방식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전체 노선 중 절반은 가선으로 운영됩니다.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천안에서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주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상 유례가 없는 동맹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대전의 한 식당.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이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면서 연말 모임 예약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정상 영업에 나섰던 음식점들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늘렸던 인력을 다시 줄이고 연말 모임을 위해 준비했던 단체석도 다시 폐쇄했습니다. 제대로 매장도 정리하고 또 인원도 충당했는데 정부에서 또 다시 이런 제재 조치가 들어오니 진짜 일어설 힘도 없고 너무 상실감이 큽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판 소등과 공무원 정치인 출입 금지 팻말 부착 등의 단체 행동 준비에 이어 사상 초유의 동맹 휴업을 위한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동맹 휴업 투표에는 대전 지역 16,000여 개 음식점을 비롯해 융음식업과 노래 연습장 등 전국 6개 분야 자영업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영업에 대한 손실이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문을 닫는 것이. 자영업 단체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동맹휴업의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를 위한 집단 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84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전 159명, 세종 47명, 충남 178명입니다. 대전은 대덕구 모 중학교에서 학생과 가족 등 7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잇따랐고 대전시 국장급 등 간부 공무원 2명이 확진돼 밀접 접촉자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 모 어린이집에서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3명으로 증가했고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2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47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63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중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10,000개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상이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진료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코로나 치료 병상 10,000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등증 이상 병상은 15,000여 개인데 앞으로 7,000개가량의 병상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다음 달까지 2,400여 병상을 추가해 총 20,000여 병상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등 전국의 국립대 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300개도 추가 확보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군의관과 공보위를 우선 배치하고 근무 수당도 개선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하루에 15,000명 규모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병상 확대로 일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당국은 현재의 코로나 병상 규모가 일반 진료에 차질을 주지 않는 한계치이기 때문에 인력과 병상이 조정되면 시급성이 덜한 일반 진료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45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지속될 경우 다음 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4,700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진다면 최대 8,4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당 지도부 간 갈등으로 난맥상을 드러낸 국민의힘 선대위가 개편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도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이 끌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비대한 선대위 운영 때문이라 보고 이를 직접 손보겠다는 겁니다. 선대위 내 중복된 역할을 정리하고 후보 메시지와 전략 창구는 김 위원장 별동대 격인 총괄 상황본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총괄 상황본부가 그 기능을 갖다가 좀 충실하게 원래 추진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후보도 효율적이고 유능한 선대위를 만들어달라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선대위 축소나 인적 쇄신 대신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는 게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윤 후보 측은 전했습니다.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난 이준석 대표는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며 복귀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인이 한 번 선언했으면 그걸로 끝난다면서도 당대표로서 대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일정으로 선거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또 과학기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는데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과 함께 3톤급 정지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이 제안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정부와 이견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전북 수소특화산업단지를 방문한 뒤 전북대 학생들을 만났는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라며 특히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국가 아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라는 얘기를 이미 30년 전에 그 클린턴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같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고도 지적하면서 이제는 공기업들을 묶어서 함께 지방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 변희수 하사 묘역을 찾는 등 충북 지역을 방문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지역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도계공으로부터 중징계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일단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덕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11일 만에 대장동 의혹 관련자가 또 숨진 겁니다. 어떤 물품 수거하신 건가요?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2015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엔 검찰과 경찰에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 등 실무진은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자 올 9월 퇴사한 정민영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사유로 어제 오전 회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의결과 고발 검토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가족에게 통화해 심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유족들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도계공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기종을 무가선으로 또 급전 방식은 배터리 방식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만 배터리의 용량 문제로 전체 37km 구간 중 절반가량은 가선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트램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올해 초 중간 보고회에서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보고회 직후 일부 트램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터리 트램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 실적이 적어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전시가 지난 10개월 동안 용역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종 급전 방식을 재검토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원안대로 결정한 겁니다. 용역 결과서에 보면 배터리 플러스 가선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기술적인 확인을 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방식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애초 15km 정도로 추산했던 가선 구간은 17.5km로 2.5km 정도 늘었습니다. 2호선 전체 37km 노선 중 절반 가까이가 가선 구간으로 운행되는 셈입니다. 대전시는 또 가선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량이 30% 정도 향상된 배터리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 개발 단계라 실제 트램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가 트램 급전 방식의 결정을 늦추는 사이 이미 트램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전시는 트램 전문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이번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급전 방식을 확정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미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범행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9살 양모 씨는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양 씨는 아이를 학대하고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3주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전지법 12형사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충동 약물 치료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시신 6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친모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벌였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를 버려둔 채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해 의도를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동 시민단체는 형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결 내용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이어서 이 관련 내용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주범이 징역 30년 그리고 예. 친모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이 정도 형량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예.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법정에도 직접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예.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예, 오늘 직접 선고를 듣기에 법원에 다녀왔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사형구형을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량이 나와서인지 주변이 조금 어수선했던 경향도 있고 예. 우선 유가족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유족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낮은 형량의 예,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군요. 근데 최근에 이런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예. 사실 이게 뭐 보도가 느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느는 겁니까? 예, 실제로 신고 건수 자체도 증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학대로 판단된 사건 또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아동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38,929건. 그중에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건이 무려 3905건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아동 학대 사건에 관련한 재판 그 결과들을 보면 예. 뭐 밖에서 볼 때는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예. 사건은 뭐 이번처럼 30년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예. 사건은 뭐 징역 뭐 4년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뭐 논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예, 일관되지 못한 판결도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예. 이처럼 통일되지 못한 처벌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를 떨어뜨리고요. 전국적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관련한 이제 법에서 규정한 형량도 있을 테고 또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도 있을 텐데요. 이건 예. 어떻게 되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2021년 10월 6일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변경하였는데요. 예. 아동 학대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4년에서 7년으로 권고하던 내용을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상향을 시켰고요. 네, 네. 그리고 6년에서 10년으로 가중 권고할 수 있던 부분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가중 영역의 상한선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보통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예. 이상 이제 재량껏 벗어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벗어나게 되면 또 새로운 판결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한 뭐 근본적 대책 이게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문가가 보시기에 근본적 예.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1월에 그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자녀라도 아니면 어떤 아동이라도 함부로 손대서 안 된다는 뜻이 반영되기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객체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모 교육이나 상담 내지 이런 제도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조금이라도 끼미가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즉각 출동을 해서
해서 아동을 현장에서 분리를 한다던가 이런 초동 대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가면 예. 그 댓글들에 예.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예.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학대 사례도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따라서 재범률도 사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 아직도 아동 학대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 학대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이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더 일관된 기준으로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그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예. 기준을 올렸지만 이거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유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돌진한 차량. 결국 시장 골목 귀퉁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쯤입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일단 쓰러져 계셨고 불이 계속 나오길래 저희도 이제 소화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옆에 유모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기 한 명이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고로 바로 옆에 세워진 배달용 소형 전기차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소형 전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80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가스 감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만 건이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게는 3배 정도의 판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병을 갖고 있을 때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은 이르면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자는 밤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장치를 다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유명 대학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루된 병원은 10여 곳, 유출된 환자 정보는 20만 명분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다수는 의사였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자 정보를 가장 많이 유출한 곳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10만 건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카톨릭 성모와 고대병원 등 대형 병원 10여 곳에서 환자 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처방 내역 등이 적힌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병원 직원은 간호사와 약무국 직원, 전공의 등 30명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였습니다. 이들은 의사 대기 장소인 의국실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조회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 증빙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수년간 관행적으로 환자 정보를 제공해온 겁니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개인들 외에 병원 법인에도 정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10여 곳은 환자 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병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환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에 피해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청양열풍이 분 천안에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400만 원에 육박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 폭등에 편승한 고분양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분양에 들어간 천안의 한 아파트입니다. 1,100여 가구를 분양하는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375만 원으로 천안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주거 환경과 물가 인상, 철근 같은 자재비 상승 등이 감안됐다는 분석인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옵션을 포함할 경우 5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중심 시가지 등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천안의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 4월 900만 원대에서 하반기 1,000만 원을 넘어선 뒤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거품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거죠.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껏해야 뭐 3, 4천만 원 연봉 받을 텐데 먹고 살면 남는 게 1년에 1,000만 원도 저축을 못하는. 내년에도 수천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대기 중인데 분양가가 1,400만 원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민간 공급량에 비례해서 공공을 통해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조속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다시 인접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어 신중한 분양가 정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들이 자주 바뀌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매도 매물도 다 사라진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끌 대출,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마는 대출은 막혔고요. 집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심지어 세계 1위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인데요. 조사 대상국 56개국 가운데서 3분기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4,800만 원이 넘습니다. 강남과 서초구의 경우는요,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세금 무섭게 뛰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부터 국어 무서워서 집을 팔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양도세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6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12억 원에 판다면은요, 3,500만 원 넘게 양도세를 냈어야 했지만은요, 이제는 그 양도세가 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들의 수정안이 나오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는 당정이 동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경제부총리도 오늘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 검토하고 있다 밝혔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여전히 논란 중인데 이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보유세 완화는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보유세 급등 때문에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게 명분이라지만은요, 각각의 정책들은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닙니다. 1년 정도 적용될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1년짜리 대책 또 나왔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인데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겐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막대한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팔았다면서요. 양도세 완화 관련 소급 적용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차라리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집 갖고 있는 게 낫겠다는 등의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가 이제 시장 참여를 꺼리게 되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세력을 알려주는 매매 수급 지수 8월 셋째 주에 비해서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팔자 심리가 사자 심리보다 더 커진 겁니다. 매물은 이제 꾸준히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그 매물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 매수자들은 또 당장 집을 살려는 의사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기 시작하고 매매는 거래가 안 되고. 아파트 거래량도 그래서 지난달 1000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2월도 벌써 하순인데 아직까지 집계된 게 190여 건에 불과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눈치 보기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죠.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자, 국적을 보면은 중국인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요. 강남구에서도 많이 샀다는 통계 있습니다. 건수로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은요. 전문가들은 자칫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면서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한국어 교재와 소리펜이 개발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나 별도의 전자기기 없이도 손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마이크 모양의 펜을 한국어 교재에 갖다 대자 소리펜을 통해 음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듣고 잘 모르면 자기 모국어를 선택해 다시 들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한 번도 들려주니까 쉬웠어요.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 교육을 위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개발됐습니다. 등교하기, 수업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상적인 문장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나 다른 전자기기 없이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녹음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발음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말에 제가 모르는 걸 막 터치하고 알 수 있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약 16만 명. 2019년 13만 7천 명에서 16%가량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즐겁게 또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주로 많았었어요. 교육청은 소리펜 보급 외에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업 내용을 통역해주는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내년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끝나면 대전시정을 교체해 정권 교체를 마무리 짓겠다며 정책과 인재 등 시장 출마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됐다고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다음 달 싱크탱크 출범식과 출판 기념회를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오늘 위촉식을 열고 프로골퍼 안소연 선수를 홍보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경찰은 안 선수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과 스토킹 처벌법 홍보 등 다양한 주제로 홍보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시민 공감을 얻는 치안, 그리고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를 올리기 위한 홍보물도 만들어 온라인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골프존은 대전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골프존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전 지역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며 사회 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금 5억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역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주류 업체에 공로상을 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맥키스 컴퍼니가 개족산 황토길, 맨발 축제,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나눔 국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주 판매 수익 일부를 적립해 최근 3년 동안 5억 2천만 원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한 점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어느덧 22번째 절기 동지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온화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아침에는 영하의 추위를 보이다 낮에는 온화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세종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 세종이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세종 8도, 대전 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아산이 영하 3도, 한낮에는 서산과 태안, 내포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부여가 영하 5도, 낮 기온은 보령과 서천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극심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 대전의 기온이 영하 9도, 일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어두운 밤도 조금씩 짧아질 텐데요. 네, 코로나19라는 이 길고 긴 어둠도 함께 짧아지길 바라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